게임사를 단순히 게임 회사로만 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투자 영역도 게임사를 넘어서 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콘텐츠 기업이나 종합 투자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벤처 업계 외에도 굉장히 투자와 M&A가 활발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 산업인데요.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게임사 중 한 곳인 웹젠이 또 다른 중견 게임사 게임투게더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게임투게더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이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투자 결정은 단순히 웹젠만의 사례가 아니라 최근 국내 게임 업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IP 기반 투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어떤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투자 결정을 내린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승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에 그 웹젠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게임사 게임투게더에 투자를 했는데 우선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웹젠 관계자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보다는 IP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의의가 크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IP의 가능성입니다. IP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 산업에서 IP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IP는 특정 게임의 세계관,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 등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게임의 단순한 저작권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좀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게임이 넘쳐나는 레드오션에서 게임사들이 이 경쟁력 있는 IP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미 팬덤을 가진 IP나 미래의 성장성을 가진 IP를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젠도 드래곤스피어 시리즈, 무림소녀 키우기, 또 앞으로 준비 중인 크로노스피어 등의 게임하우스 IP의 성장성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며칠 전에 안 그래도 게임 업계 분들을 좀 만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IP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뭐 웹소설이라든지 웹툰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그것도 얘기하고 이제 또 크래프톤이 막 그 웹소설 같은 거에 진출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게임사들이 이렇게 IP 확보에 진짜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게임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IP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리소스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프로젝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게임 개발의 평균 약 1년 8개월의 시간이랑 평균 2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개발된 IP를 활용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이 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약간 공공기관에서 한 조사이기도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 대작 게임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보다는 훨씬 이제 적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평균치여서. 평균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제 대작 게임은 몇백 명이 좀 투입되기도 하고 그쵸. 금액도 이제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이 들고 한 2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흥행 궤도에 오른 IP는 업데이트나 이벤트만으로도 장기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메이플 스토리나 던전 앤 파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장된 IP는 개발 리스크를 좀 낮춰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때는 이제 흥행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미
뭐 메이플 스토리나 라든지 아니면 던파 같은 이미 인지도를 가진 IP라면 유저 유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IP를 확보하려는 그 게임사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굉장히 커져갖고 이제 매출이 네. 몇 조씩 되잖아요. 그렇죠.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한 4조 정도 되고 네. 이런 이제 옛날처럼 이제 뭐 조그만 이제 골방에 모여갖고 몇 명이 게임 개발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제 대기업들이니까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이 좀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무래도 조단위 때 네. 회사들이니까 네.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경영 효율화도 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실적 안 좋으면 또 이제 주주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CEO 이제 끌어내리자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최우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이 새로운 장르를 좀 단기간에 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이제 MMORPG 매출 비중이 2019년 77%에서 23년 69.5%로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에서 최근 5개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 사실 MMORPG가 워낙 견고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주 큰 폭의 감소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MMORPG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게임 시장의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르와 IP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MMORPG 대신 색다른 장르로 눈을 돌려서 투자하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희 뭐 아스스에서도 저도 좀 다루고 다른 네. 기자님들도 좀 다루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IP를 미리 네.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식도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P 라이센싱 및 퍼블리싱 계약, 예. 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발사 및 스튜디오 인수합병을 통해 IP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IP 라이센싱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IP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타사의 게임, 애니메이션, 뭐 굿즈 이렇게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고요. 퍼블리싱 계약은 개발사가 퍼블리셔, 즉 배급사들이죠. 예. 이 배급사의 유통과 마케팅, 운영, 서버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개발사는 게임 업데이트와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인지도 있는 배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저들에게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이 IP 라이센싱 및 퍼블리싱 계약이랑 전략적 혹은 재무적 투자를 합친 세컨드 파티 전략이 많이 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어떤 전략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적인 개발사의 소수 지분을 투자를 하고 이 IP 라이센싱이나 퍼블리싱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인수합병보다 리스크와 이제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 IP는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전략입니다. 흔히 말하면 약간 이제 전략적 투자라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 투자해갖고 매각 체익으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재무적 투자라고 하고 네네. 약간 전략적 투자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전략적 투자에 가까운 방식이죠. 그럼 이제 세컨드 파티 전략,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뭐 네. 소수 지분 투자해갖고 IP 가져오고 뭐 그런 거, 네. 이건 뭐 좀 사례를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앞서 선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웹젠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웹젠이 게임투게더의 지분을 37.78%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좀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상당히 밝혔습니다. 많이 확보했네요. 네. 거의 이제 예. 다만 이제 금액은 비공개로 밝혀주셨고요. 또 하운드 13이라는 게임사에는 3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25.65%와 함께 오픈월드 액션 RPG인 드래곤 소드의 퍼블리싱 계약을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IM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액션 스퀘어, 아쿠아트리, 플린트, 마코빌 등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특히 마코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첫 투자를 하면서 두 가지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올해 25년 2월에는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집형 RPG도 함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좀 돈을 꽤 버니까 네. 뭐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해외 아. 스튜디오 같은 데도 좀 상당히 지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예, 예. 상황이더라고요. 폴란드 쪽도 꽤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예. 맞습니다. 좀 해외 게임사 IP를 확보하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크래프톤이 좀 대표적이더라고요. 크래프톤은 이제 신규 IP 발굴을 위한 퍼블리싱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딩컴, 영국의 리퍼블릭 게임즈, 미국의 데이포 스튜디오, 말씀해주신 폴란드의 예. 파프롬 홈 등 굉장히 다양한 해외 게임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약 93%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기업이죠. NC소프트도 이제 해외 게임사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폴란드의 인디게임 개발사 버추얼 알케미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버추얼 알케미가 개발하고 있는 전략 RPG 밴드 오브 크루세이더 IP의 세계 시장 판권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스웨덴 게임사 문로버 게임즈에도 투자를 했는데, 아직 문로버 게임즈에는 출시장은 없고요. 예, 예. 다만 이제 NC 소프트에서 밝힌 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문노버 게임즈는 아직 게임을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도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팀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스타트업 보고. 투자하듯이 이제 투자했다는 네네. 말씀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업계분들하고 여기 이제 저희가 언급된 그 게임 업계분들하고 있는데 그 스웨덴 비롯해서 약간 북유럽권이 게임 네네.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만든 뭐 게임들이 유명한 게 많다고. 그래서 여기도 약간 유명한 뭐 개발자가 가서 만든 게 아닌가 딱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폴란드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좀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폴란드가 1,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를 보유한 게임 개발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폴란드 게임 시장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19.1%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3년 기준 예. 게임 개발 산업 종사자 수도 약 1만 5천 명으로 한 유럽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이 이제 폴란드에 좀 투자를 하는 이유를 살짝 알아봤는데, 이 폴란드가 특히 PC 콘솔 분야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PC 콘솔 분야가 거의 미개척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이제 게임사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최근에 폴란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컨드 파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인수하는 건 아니고 소수 네. 지분을 좀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20%나 30%는 상당히 많은 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약간 소수 지분 투자하고는 달리 아예 그냥 통째로 사들이는 경우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M&A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은 이제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큰 만큼 IP, 그리고 그 IP를 개발하고 있는 인력들, 그리고 그 기술까지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형 게임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금의 대형 게임사들이 그렇게 성장한 케이스들이 많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넥슨을 꼽을 수 있는데, 2004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이플 스토리로 유명한 위젯 스튜디오를 4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2008년에는 던전 앤 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을 3,853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네오플은 23년 기준 매출 8,813억,
영업이익 6,708억 원을 기록해서 인수 당시 금액의 2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만으로도. 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역시 현재 지금 60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1억 7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이제 메가 IP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네오폴 창업자분이 그래갖고 엄청 네. 내가 아니 뭐 전 들은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 뭐 자기 이제 지인들하고 계실 네. 때 좀 황당히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뭐 17년 전에 이제 거의 4천억에 파신 거니까 와, 그리고 뭐 그분이 계속 운영하셨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외 진출해갖고 성과를 잘 거둘 수 있었을까? 뭐 그거는 좀 이제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저거 막 약간 이런 거죠. 20년 전에 내가 강남 저 빌딩 안 팔았으면 우리 한 5대는 먹고 살았을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의 매출이랑 영업이익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규모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산하의 휘하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온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죠. 또 넷마블도 그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꾸준히 몸집을 키워온 대형 게임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21년에 눈에 띄는 인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소셜 카지노 게임 소셜 전문 카지노, 업체, 예. 네, 스피넥스 게임즈를 약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한 건데 이게 국내 게임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전해졌습니다. 넷마블은 스피넥스의 지주사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 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를 했고 여기서 서비스하는 카지노 게임 캐시 프렌지, 라처 슬롯, 잭팟월드 요거를 통해서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매출 3위의 입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방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제 게임사가 게임사를 이제 인수하거나 뭐 투자한 거잖아요. 게임 업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뭐 정수기 업체를 인수하는 데도 있고, 뭐 정수기 업체 인수해서 잘 키우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네네. 좀 약간 다른 분야로 좀 인수를 통해서 진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종업계에 있는 게임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래프톤일 것 같아요. 또 한번 이제 쇼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로를 운영하는 이제 스푼랩스에 1,2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빅게임 투자 중에 최대 규모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죠. 네. 또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도 2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지분 2.2%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게임사인 넥슨이죠. 넥슨도 2023년 1월에 영화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 E&A와 MOU를 체결을 했고 이후에 영화 리바운드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 IP 굿즈 시장 진출을 위해서 커머스 플랫폼인 마플 코퍼레이션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게임업은 아니지만 좀 이해가 그쵸, 네. 합리적인 잠깐만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쵸, 네. 뒤에 나올 그 기업들이 비합리적이란 건 아니지만 아니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였잖아요. 뭐 이걸 통해서 딱 봐도 IP 가져오려고 네네. 하고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크게 이제 이런 IP적인 연관성이 없는 분야까지 좀 투자를 해갖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선사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듯이 넷마블이 좀 굉장히 파격적인 좀 행보를 보였어요. 이제 무려 1조 7,4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웅진코웨이의 지분 약 25%를 인수한 것인데요. 굉장히 생각지 못한 기업을 인수해서 그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넷마블에서 밝힌 이제 인수 이유로는 넷마블이 가진 그 IT 기술과 웅진코웨이의 렌탈 사업을 접목해서 그 하드웨어 이제 쪽과 그 렌탈 사업을 접목해서 스마트홈 구독 경제를 구축해 사업 체질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죠. 네네. 게임사라고 게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게임사들이 점차 투자 영역을 게임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만
개발을 하고 게임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게임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을 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투자를 좀 하다 보면은 네. 그 투자한 기업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한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문제가 있는데 나까지 이제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법적 분쟁이라든지 네. 약간 투자에는 뭐 항상 뭐 리스크가 따르는 거긴 하지만 그런 리스크들도 최근에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 사례가 늘어나면서.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에는 이제 항상 다양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자꾸 이제 크래프톤 사례를 이제 예시로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거 뭐 요즘 많이 그 나오고 있는 이슈니까. 네네. 크래프톤 사례가 그 말씀해 주신 리스크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넥슨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소스 코드와 개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서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개발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렇죠. 네, 이에 아이언메이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였던 P3를 가져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을 했다고 이제 넥슨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 분쟁 중에도 크래프톤은 2023년 다크앤다커의 글로벌 라이센스를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네. 일단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크래프톤은 이 법적 분쟁과는 좀 무관하다고 말을 전했는데요. 당시 크래프톤이 전한 말씀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다크앤다커 IP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센스를 독점으로 확보를 했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 산하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블루홀 스튜디오가 100% 독자 개발한 게임이라서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그해 11월에 지스타 2023에서 게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이후 23년 4월에는 대규모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게임 출시 사전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 결과가 그렇죠. 나왔죠. 결과에 따르면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개발 과정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내부 기획안과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한 영업비밀 침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넥슨하고 아이언메이슨 둘 다 이 같은 결정에 이제 만족하지 못해갖고 네. 이제 2심이 또 진행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런 법적 분쟁이 이런 판결의 결과가 그 크래프톤이 출시하려던 그 게임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2025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던 그 일정이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크래프톤은 일정이 연기될 뿐 출시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그 말씀해 주셨듯이 항소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 2심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이 출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26일에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2월 26일이죠. 네네 맞습니다.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IP 계약을 종료를 하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날 크래프톤은 사내 공지를 통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글로벌 출시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할 계획이고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출시 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크래프톤은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넥슨 그리고 아이언메이스와의 그 법적 분쟁 결과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이제 업계에서는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 법적 분쟁 관련성에 대해서는 2023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밝힌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원작
이름만 적용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게임의 이름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번 결정이 해당 법적 분쟁이랑 판결과는 무관한 의사결정이라고 좀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시점이 좀 너무 공교롭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사잖아요. 네. 상장사가 이렇게 사실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문제를 알면서도 투자를 단행을 했던 거고 그럼 결국은 뭐 이게 좀 연기되고 있고 제대로 이게 뭐 출시는 뭐 된다고 하지만 연기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주주들한테 손해를 미친 거고 그쵸. 그러면 약간 법적 리스크가 뻔히 보이는데도 투자를 단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좀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좀 질문의 요지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전에 사실 철저한 실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투자를 진행할 텐데 이렇게 한번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상장사라면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 회복이 그 이미지에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결국 유저가 이런 분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게임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좀 꺼리게 될 거다라고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리스크는 사실 이제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네. 어느 게임사든지 투자를 활발하게 하다 보면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게임사들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IP 투자를 계속하는 데는 그 중심에 원게임 리스크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게임 리스크는 이제 하나의 게임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또 크래프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의 경우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이고 그래서 새로운 IP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NC소프트 역시 꽤나 오래 이제 서비스를 해온 리니지 시리즈의 수명 주기가 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인 스론앤 리걸티 성과에 기대를 걸어보았는데 초기 흥행 성적이 기대치를 밑돌았죠. 결국 이렇게 기존 게임의 수명이 다하거나 신작이 실패했을 때 생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IP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거나 협업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이런 법적 리스크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있지만 수익 다각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검증된 IP가 가져다주는 그 브랜드 파워와 팬덤 효과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사들의 투자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IP 투자와 이제 M&A에 좀 소극적이었던 NC소프트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의 박병무 대표는 올해도 6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서브컬처와 슈팅 게임뿐 아니라 액션 RPG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병무 대표님은 작년에는 막 굉장히 이제 큰 M&A가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방송을 진행하고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좀 투자 규모가 좀 줄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사실 600억 원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큰 규모이긴 한데 다른 이제 크래프톤이나 지금까지 넷마블이라든지 그런 규모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건 지켜보시죠. 예. 네. 그리고 또 크래프톤도 좀 마찬가지인데 김창한 대표는 펍지 IP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IP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을 신작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IP 투자 및
M&A에 소극적이었던 NC소프트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NC소프트의 박병무 대표는 올해도 6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고 서브컬처와 슈팅게임뿐 아니라 액션 RPG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한 대표는 펍지 IP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IP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을 신작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게임사를 단순히 게임 회사로만 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투자 영역도 게임사를 넘어서 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콘텐츠 기업이나 종합 투자 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아님. 이번 방송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게임사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게임사들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어디에 뭐 투자를 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 상세하게 취재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 그리고 게임 업계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